고요함의 설계도. 제1부. 강남역 인근의 에너지는 늘 그녀를 압도했다. 38배 김지연은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미미하게 느껴지곤 했다. 일주일의 고단함을 털어내는 유일한 시간. 토요일 오후의 책 모임이 방금 끝난 참이었다. 논쟁적이지만 따뜻했던 토론의 잔향이 머릿속에 남아 그녀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모임 장소를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늘 그랬듯 습관처럼 교보문고 빌딩을 향했다. 교보문고는 지연에게 일종의 성소였다. 빽빽한 서가 사이를 거닐 때 맡아지는 종이와 잉크 특유의 냄새는 그녀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향기였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고요히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도시의 가장 복잡한 곳에 숨겨진 비밀 정원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일부러 신간 코너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문학 번역본 서가와 시집 코너를 배회했다. 시집 코너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녀는 무심코 한 시집을 펼쳤다. 고독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가장 깊은 언어라는 문구가 가슴에 박혔다. 낡은 종이의 촉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지연은 그 구절을 묵상하듯 잠시 동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투명했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현실로 돌아온 지연은 화장실에 들렀다. 차가운 대리석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연한 베이지색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그녀는 오늘 옷차림이 특히 캐주얼하다고 생각했다. 약간 헐렁한 네이비 블루종의 구제 청바지, 그리고 가장 편한 흰색 스니커즈. 격식이나 꾸밈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나를 위한 옷차림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38이었지만 관리해온 덕분인지 주변에서 종종 30 초반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이기도 했고 때로는 부담이기도 했다. 어려 보인다는 말 속에 숨겨진 아직 안정되지 못한 삶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있을까봐. 빌딩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금 현실의 조류 속으로 던져졌다. 정면에는 강남역으로 내려가는 넓고 긴 계단이 펼쳐져 있었다. 주말 오후에 이 계단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정면 대신 사선 혹은 아주 먼 곳의 빌딩 숲을 응시하며 걸었다. 그렇게 해야 주변의 불필요한 시선이나 혼란스러운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보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오른쪽 혹은 왼쪽 어딘가에서부터 느껴지는 집중된 시선. 한두 번 스치는 시선이 아니었다. 계단의 절반쯤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된 그 시선은 꽤나 끈질기게 그녀의 옆을 맴돌았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애썼다. 착각일 거야.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등 뒤와 옆구리에 느껴지는 그 시선의 압력은 그녀의 걸음 속도를 미세하게 늦췄다. 계단을 다 내려와 평지에 발을 디디고 강남역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그녀의 옆으로 누군가 불쑥 다가섰다. 그는 그녀와 거의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지연은 옆을 힐끗 봤다. 키가 훤칠하고 파란색 캡모자를 눌러쓴 남자였다. 스포티한 복장에 검은색 백팩을 맨 그는 여느 등산객이나 주말 운동을 마치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은 하얀 편이었고 이목구비는 뚜렷했지만 전반적인 인상은 지나치게 평범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종류의 어른 남자였다. 저 실례합니다. 나지막했지만 주변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분명한 목소리였다.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혹시 길을 묻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남자의 다음 질문은 지극히 사적이고 뜬금없었다. 혹시 교보문고 다녀오셨어요? 지연은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혹시 내가 화장실 앞에서 서류를 떨어뜨리기라도 했나? 그녀의 머리는 급히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외향적인 복장과 낯선 이에게 거리낌 없이 말을 거는 태도 때문에 지연은 그를 유튜버나 SNS 콘텐츠 제작자로 오해했다. 네, 다녀왔어요. 좋아요. 지연은 혹시 모를 카메라를 의식하며 밝게 대답했다. 남자는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책 사셨어요? 아, 저 책은 사진 않고요.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는데요. 좋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종류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의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뉘앙스는 명확했다. 지금 어디 가세요? 혹시 저랑 잠시 이야기할 시간 괜찮으세요? 그 순간 지연의 몸 안에 있던 경계경보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건 헌팅이잖아.
단순한 유튜버 인터뷰가 아니었어.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38배 그녀에게 그것도 이렇게 공개적이고 무방비한 상황에서의 헌팅은 불쾌함과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녀가 바라는 만남의 방식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 아, 왜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방어 기제가 실렸다. 남자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모자를 살짝 고쳤으며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진심을 담으려는 듯 애썼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연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을 특정했다고 느꼈다. 를 계단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봤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염치불고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칭찬이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당신의 외모에 이끌렸다는 피상적인 의미로만 들렸다. 그녀는 불안정한 만남 대신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는 나이였다. 네. 스마일. 지연은 그저 어색하게 웃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격렬하게 거절해야 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남자는 지연의 어색한 미소를 긍정의 신호로 착각한 듯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시간 괜찮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정말 진심입니다. 지연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어려 보여서 접근하는 건가 싶어 자신의 나이를 방패로 내밀었다. 나이가 좀 많아요. 좋아요. 아, 저도 많아요. 뭐려. 하하. 남자는 오히려 유쾌하게 받아넘겼다. 저 40이에요. 지연 씨는 몇 살이셔요? 저는 38인데요. 좋아요. 아, 정말요. 2살 차이네요. 그럼 딱 좋죠. 혹시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만 하실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카페, 도를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 지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춤을 췄다. 강남역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 그녀는 다음 목적지도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 지금 갈 곳이 있어요. 좋아요. 지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남자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다시 조심스러움을 회복했다. 혹시 만나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지연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여지를 줄까 봐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함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번호라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지는 않을게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남자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의사를 확인했다. 지연은 고민했다. 나쁜 사람이라도 번호 안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이 궁금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스타일이라고 말한 이유, 즉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결국 번호를 불러주었다. 남자는 번호를 입력한 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녀의 성함을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연이요. 지연은 그와 눈을 맞추며 짧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모퉁이를 꺾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짧게 뒤를 돌아봤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모퉁이를 바라보다 있었다. 그녀의 일상에 던져진 이 낯선 물음표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쉬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제2부. 모퉁이를 돌아선 김지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고 뺨에는 미열이 감돌았다. 헌팅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벼움과 40살 남자 준영의 진지함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 도착하여 창가 자리에 앉았지만 눈앞에 서류를 펼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마치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이 아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다. 38.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안정되어 보였다. IT 업계의 마케팅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에서 멀어져가는 자신에 대한 초조함,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늘 자신이 상대방에게 부족하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검증하려는 강박. 이런 심리적 배경이 그녀를 더욱 신중하고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왜 번호를 알려줬을까? 후회와 호기심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어쩌면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싶다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에 대한 무의식적인 응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스타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수없이 스스로를 검열하며 깎아내렸던 자존감의 일부가 아주 잠시나마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커피를 주문하고 10분쯤 지났을까?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던 휴대폰이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진동했다. 지연은 침을 꿀꺽 삼키고 휴대폰을 뒤집었다. 예상했던 대로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모르는 번호. 안녕하세요. 아까 교보문고 앞에서 뵌 저 40살의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 번호 맞으시죠? 길거리에서 너무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조심스럽게 연락드립니다. 답장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연 씨에게 제 이름 석자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준영. 기름 석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사이비 종교나 포교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약해졌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당황함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답장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헌팅에 능숙한 남자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염려하는 남자의 태도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답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지한 태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싶었다. 김지연. 네, 강준영 씨. 맞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만남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의 답장이 전송된 후 준영은 이번에도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그의 반응 속도는 그녀의 마음에 그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듯 했다. 준영. 답장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 씨. 그 잠깐의 망설임 속에서 지연 씨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지 짐작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연 씨를 보고 번호를 얻기까지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낯선 분께 먼저 다가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연 씨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지만 내려오시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고유한 분위기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준영. 저는 현재 강남역 근처에서 건축 관련 인테리어 설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상업 공간의 디자인을 맡고 있어요. 저는 40살이고 아직 결혼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지연 씨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씨와의 만남이 일회적인 해프닝이 아닌 진솔한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영의 소개는 구체적이고 솔직했으며 그의 진정성을 뒷받침해 주는 듯했다. 특히 결혼 경험은 없다는 사실은 그녀의 머릿속에 비남자도 진지한 상대를 찾고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추측을 심어주었다. 지연은 이 기회에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지연. 네, 준영 씨. 저도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김지연이고 38입니다. IT 업계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준영 씨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볍고 소모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 때문에 이제는 연애를 시작하면 결혼이라는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준영 씨께서도 이런 저의 상황과 생각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다음 단계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준영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가 도망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준영의 답장은 그녀의 진솔함을 높이 평가했다. 준영. 지연 씨의 솔직함이 저에게 큰 확신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연 씨에게 끌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진중함입니다. 저 역시 40입니다. 저에게도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사치입니다. 저도 지연 씨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싶습니다. 준영.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지연 씨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사람들의 시선이 적고 대화에 집중하기 좋은 조용한 카페를 제가 알아두겠습니다. 지연 씨가 어떤 분인지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준영의 제안은 더 이상 헌팅이 아닌 별표 사인 9에 9 별표 사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과 배려는 그녀가 그동안 갈망해왔던 더른들의 진지한 만남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스스로의 용기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김지연. 알겠습니다. 준영 씨. 토요일 오후 2시 괜찮습니다. 장소 알려주시면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준영.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 씨.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드디어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서류의 글자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올 리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주 토요일 준영과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을 향해 뛰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고 그 파문은 점차 설렘이라는 이름의 물결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번호를 알려준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지 사람이 나의 긴 고독을 끝내줄 사람일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음을. 제3부. 지연에게 6날은 한 세기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매일 출근하면서 그녀는 멈추지 않는 산만함과 싸워야 했다. 복잡한 마케팅 계획과 코드는 강남 계단 아래에서 잠깐 스친 낯선 남자에 대한 기대감 앞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그녀가 아는 김지연이 아니었다. 현실적이고 직업과 경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김지연이 아니었다. 이 변화는 그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동안의 억제와 경계가 그녀를 너무나도 작은 떨림에 목마르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녀는 인터넷에서 강준영, 인테리어 디자인들 검색했다. 그녀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의 개인 프로필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실망스러우면서도 확인할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동시에 흥미로웠다. 그가 온라인에서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녀는 그저 몇몇 유명한 상업공간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만 발견했는데 그의 이름이 유망한 프리랜서로 언급되어 있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소개했던 전문성과 안정감에 대한 인상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다. 금요일 저녁, 지연은 옷장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준영을 만나기로 결정했지만 이 만남이 진지하고 존중받는 분위기이기를 원했다. 그녀는 얇은 캐시미어 크림색 스웨터에 검은색 긴 펜슬 스커트를 선택했다. 너무 격식 있지는 않지만 세련되고 성숙해 보이는 복장이었다. 지난주 토요일의 캐주얼한 복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준영이 무방비 상태에서 포착된 모습이 아닌 정돈된 김지연을 보기를 원했다. 토요일 정오 무렵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영, 지연 씨, 혹시 토요일 오후 시간이 부담되지는 않으셨을까 염려됩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북촌 한옥마을 근처 8KK 카페입니다. 강남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지연은 그의 사려 기품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북촌 한옥마을 근처는 그녀가 좋아하는 곳이지만 자주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지연, 네, 준영 씨. 장소와 시간 모두 완벽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북촌 나들이를 하게 되었네요. 2시에 뵙겠습니다. 오후 1시 55분, 지연은 카페에 들어섰다. AKK는 조용한 골목에 숨어 있었고 전통 한옥 건축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된 공간이었다. 갓 내린 커피의 향기와 잔잔한 재즈 음악이 깊은 대화에 이상적인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준영은 이미 커다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끔하게 다림질된 네이비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지난번의 모자 대신 단정하게 이발된 머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자연광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약간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일어섰다. 지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지난번의 다급함과는 확연히 달랐다. 늦지 않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는 예의 바르게 그녀의 의자를 당겨주었다. 지연은 그의 태도 변화를 명확하게 느꼈다. 강남역 계단에서 그녀에게 접근할 때의 서두르는 모습이나 압박감은 사라지고 대신 침착하고 신중한 성숙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준영 씨가 이렇게 좋은 곳을 알고 계실 줄 몰랐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고 한층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 좋은 공간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지연 씨와의 대화가 주변 소음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집중적이고 진실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사실 지난주에 지연 씨를 당황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용기였지만 지연 씨에게는 명백한 신뢰였으니까요. 지연은 모든 방어적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좋아요. 준영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 후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이어졌다. 그들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산업과 디자인 분야에서의 창조적인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영은 밤샘 작업으로 완성하는 도면들에 대해 영혼이 담긴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열정에 대해 말했다. 지연은 마케팅팀을 이끌어가는 어려움과
일과 개인 생활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외로움에 대해 공유했다. 그들은 빠르게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둘 다 직업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개인 생활에서는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는 단계였다. 둘 다 정직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는 첫 메시지들에서 이미 드러났다. 지연 씨는 강남역 교보문고를 성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준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제가 계단에서 지연 씨를 보고 따라갔을 때 지연 씨의 눈빛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투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 같았죠. 저도 그런 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준영 씨가 제가 시집을 펼쳐보던 것까지 보셨나요? 지연은 놀랐다. 네, 그 시집 코너 앞에 계신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까지도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지연 씨의 외모,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라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끌렸던 건 그 외모와는 상반되는 세상으로부터 잠시 도피하려는 듯한 고독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연 씨는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설명은 그녀가 의심했던 곳, 즉 고독에 정확히 닿았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이와 내면의 고독을 가진 여성이었고 준영은 그것을 알아보았다. 이는 어떤 외모 칭찬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사실 저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제 나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고백했다.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제 삶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봐.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지연 씨가 스스로를 관리하고 일에 집중하며 동시에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제게는 단정된 삶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제게는 지연 씨가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대화는 거의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들은 가족, 과거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에게서 진정으로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영은 시끄러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고요함을 나눌 수 있는 여성을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지연 씨, 준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연 씨를 다시 만나 뵙기까지 만약 종교나 보험 권유라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솔직함 덕분에 제가 지연 씨를 다시 만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연 씨와의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장엔 연애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구애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영 씨. 지연은 응답했고 흔치 않은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꼈다. 준영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진지한 만남을 갈망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제 번호를 알려준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준영 씨가 저희 긴 고독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준영의 문자가 이른 아침에 도착했다. 준영 거제 지연 씨와의 대화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따뜻한 전류가 온몸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젊은이들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었고 두 고독한 영혼이 스스로를 완성한 후 남은 세월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는 여정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연과 준영은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만났다. 그들은 시끄럽거나 사치스러운 곳에는 가지 않았다. 대신 종로의 작고 아늑한 식당들을 탐험하고 낙엽이 물들기 시작할 때 서울숲 공원을 거닐거나 금요일 저녁을 조용한 미술관에서 함께 보냈다. 지연은 준영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명확한 삶의 원칙을 가진 남자였다. 타인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시간을 잘 지키며 항상 진심으로 경청했다. 그는 대화를 독점하려 하지 않고 그녀가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깊은 질문을 던졌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작은 이탈리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연 씨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준영은 그녀를 주에 깊게 바라보며 물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요? 아마 제가 독립해서 처음으로 혼자 모든 것을 해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제 힘으로 마련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경제적인 독립이 주는 자유로움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준영은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독립심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가 디자인한 공간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계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볼 때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들의 행복의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그들의 삶의 관점에서의 공통점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둘 다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가치와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다. 첫 만남 이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연은 주말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큰 프로젝트가 생겼다. 그녀는 토요일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준영은 이해한다며 그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 일요일 아침, 그녀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때 그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이 문을 열자 준영이 하얀 백합꽃다발과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지연 씨,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무 힘들게 일하셨을 것 같아서요. 점심 드셨나요? 제가 직접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를 가져왔습니다. 지연 씨가 일 때문에 지친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좋아하는 단정감을 집에서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놀랐다. 그녀는 쉽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수년간의 치열한 직장 생활 동안 아무도 그녀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준영의 행동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형식적인 경계를 넘어 친밀감의 경계로 들어서는 진정한 보살핌이었다. 준영 씨, 그녀는 목이 메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들어와 음식 가방을 주방에 내려놓고 꽃을 화병에 꽂았다. 지연의 아파트는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다. 지연 씨가 제게 번호를 알려주셨을 때 저는 지연 씨가 원하는 반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준영은 말했다. 제가 지연 씨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 씨의 삶에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닌 평온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가 만든 파스타는 맛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중하고 진심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제가 이젠 지연 씨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준영은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지연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연 씨의 모든 것에 끌렸습니다. 지연 씨의 독립심, 지적 능력,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고독한 모습까지도요. 김지연이라는 사람과 동반자로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남역 계단 아래에서 방어적이고 회의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준영의 진심과 행동이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흩어지게 했다. 네, 준영 씨. 그녀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준영 씨가 강남역에서 저를 붙잡아 주신 그 용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준영 씨 덕분에 제가 이 도시의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영 씨의 구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준영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은 모든 맹세를 대신했다. 그들에게 사랑은 격렬한 모험이 아니라 인생의 긴 싸움 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조용한 동행, 굳건한 피난처였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구애에서 교제로 발전했다. 지연과 준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더 깊은 면을 계속 탐색하고 미래 계획과 나이, 결혼에 대한 은밀한 걱정들을 공유했다. 어느 날 바람 부는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지연 씨, 제가 사실 지연 씨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준영은 약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가 벌어놓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영 씨, 제가 IT 업계 마케팅 팀장입니다. 저는 스스로 제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준영 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입니다. 준영 씨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그들은 단지 커플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와 선택을 존중하는 두 독립적인 개인이었다. 몇 달 후, 준영이 조명 디자인에 참여했던 조용한 공원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화려한 말이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직접 스케치한 정교하게 디자인된 단순한 반지를 내밀었다. 지연 씨. 그의 눈빛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진실하고 빛났다. 저는 지연 씨를 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집의 빈 공간을 제가 만든 디자인만큼이나 아름다운 지연 씨의 존재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완전히 평온함을 느꼈다. 이것은 강남 계단 아래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청혼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인내심 있고 진실하게 달래준 그녀의 고독을 동행으로 바꾼 남자의 청혼이었다. 네, 준영 씨. 그녀는 행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준영 씨를 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가요.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그들은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강남은 여전히 그곳에 거대한 에너지와 끊임없는 압박과 함께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그 에너지는 김지연을 압도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소를 찾았다. 그것은 책장 사이가 아니라 그녀의 고독을 알아보고 용감하게 들어온 한 남자의 마음속에 있었다. 강남 계단 아래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불쾌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성숙한 두 사람이 분주한 도시 한복판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운명적인 순간이 되었다. 그들은 이 나이의 사랑은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임을 이해했다. 제4부 김지연과 강준영의 결혼은 요란하지 않았다. 그들의 연애만큼이나 차분하고 진솔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준영이 직접 공간 디자인에 참여했던 북촌의 아담한 한옥 웨딩홀을 택했다. 하객은 각자의 직장 동료 몇 명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뿐이었다. 지연은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한 디자인의 크림색 실크 수트를 입었고 준영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었다. 그들의 모습은 신혼부부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서로를 알아온 동반자처럼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였다. 결혼 후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강남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종로구 효자동 근처의 조용하고 채광 좋은 빌라였다. 이 집 역시 준영의 손길이 닿은 곳이었다. 화려한 최신식 아파트 대신 생활의 미학이 담긴 공간을 원했던 지연의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넓은 거실에는 최소한의 가구만 두었고 지연이 가장 아끼는 것은 준영이 직접 디자인해준 벽 전체를 덮는 책장이었다. 그 책장 앞에는 그녀가 강남 교보문고 시집 코너에서 발견했던 시집이 놓여 있었다. 고독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가장 깊은 언어라는 문구가 이제는 고독은 사라졌지만 그 언어는 우리 둘의 대화가 되었다는 의미로 바뀌어 있었다. 준영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프리랜서 인테리어 설계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작업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다. 지연을 만난 후 그는 단순히 멋진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스며드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지연과의 대화, 그녀의 섬세한 취향과 고독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깊이 투영했다. 지연은 준영의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자신이 그의 창조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지연의 삶도 변화했다. IT 업계 마케팅 팀장이라는 직함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내면의 긴장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38배 불안감이나 아직 안정되지 못한 삶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준영과의 견고한 관계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준영이 그녀의 본 모습, 고독과 독립심을 모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저녁 준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공유했다. 그들의 대화는 어떤 격렬한 이벤트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서로의 침묵을 편안해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단정적인 미래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두 독립적인 개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첫 번째 큰 갈등은 집안일에 대한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지연은 완벽주의자였다. 정리정돈이 철저했고 물건들은 늘 제자리에 있어야 했다. 반면 준영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답게 작업 중에는 주변이 다소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의 스케치와 설계도면, 참고 서적들은 거실 테이블과 서재를 점령했고 지연의 눈에는 그것이 무질서로 보였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연은 회사의 스트레스로 지친 상태로 퇴근했고 거실 중앙에 펼쳐져 있는 준영의 복잡한 설계 도면들을 보았다. 그녀의 이성이 끊어지는 듯했다. 준영 씨, 이것 좀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주말 동안 제가 이것이를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치워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여기가 작업실이에요. 거실이에요. 제발 선을 넘지 마세요. 준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상처받은 듯 침묵했다. 그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지연의 지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비난처럼 들렸을 것이다. 지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서요. 도면을 펼쳐놓고 봐야 머리가 돌아가요. 제가 주말에 꼭 치울게요. 준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매번 꼭 치운다고 하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또 똑같고. 지연은 자신의 말이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는 준영 씨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제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저는 제 공간이 제 성소처럼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기를 원해요.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지연은 자신이 너무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과하기가 어려웠다. 그녀의 완벽주의와 통제 욕구가 준영의 창조성과 독립적인 작업 방식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싫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거실로 나왔을 때 거실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면들은 깨끗하게 말려 서재로 옮겨졌고 테이블 위에는 그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영이 쓴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지연 씨, 어젯밤 제 부주의 때문에 지연 씨의 성소를 침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연 씨가 이 집에서 가장 평온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연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함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제 행동이 달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북촌으로 작업하러 나갔습니다. 지연 씨가 좋아하는 갤러리 근처의 조용한 작업 공간을 빌렸어요. 주말 동안에는 그곳에서 작업하고 지연 씨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돌아와 집안일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연 씨의 공간과 마음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지연 씨가 좋아하는 국화차와 샌드위치를 준비해 두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세요. 대시 준영 드림. 쪽지를 읽는 순간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준영은 그녀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그녀의 본질적인 욕구, 안정감과 평온함을 읽어내고 그 해결책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 제시했다. 그는 지연의 성소에 대한 갈망을 존중했고 그녀의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침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존중이었다. 강남 계단 아래에서 그녀가 원했던 신뢰와 존중이 바로 이것이었다. 지연은 곧장 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지연, 준영 씨, 쪽지 읽었어요. 저도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사과드립니다. 제 완벽주의가 준영 씨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억압하려고 했어요. 저도 준영 씨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했는데 제 이기심이었어요. 오늘 작업실에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맛있는 도시락 싸 들고 갈게요. 준영의 답장은 지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들었다. 준영, 아니요. 지연 씨. 오늘만큼은 온전히 지연 씨의 집에서 평온함을 즐기세요. 저에게는 지연 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연 씨가 저를 위해 자신의 귀한 주말 시간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동반자요. 그들의 관계는 그 사건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다. 지연은 완벽한 정리정돈을 조금 내려놓았고 준영은 자신의 작업 도구들을 지연이 만든 경계선 반에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사랑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후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지연은 회사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녀가 이끌던 마케팅팀이 대규모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녀는 팀장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회사의 결정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지연은 충격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38배 불안감은 사라졌지만 40 초반에 찾아온 경력 단절의 위기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퇴근 후 준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준영 씨, 나 회사 그만둘 것 같아. 팀이 와해됐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남역 계단 아래에서 느꼈던 미미한 존재감처럼 떨렸다. 준영은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모든 감정을 받아들였다. 지연 씨, 준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연 씨는 충분히 열심히 했어요. 지연 씨가 그동안 회사에 쏟은 열정과 노력,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지연 씨 자신에게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연 씨, 준영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저희는 동반자입니다. 지연 씨의 경제적 독립심을 제가 존중하지만 지금은 제가 지연 씨의 피난처가 될 시간입니다. 지연 씨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제가 지연 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이 집이 지연 씨의 가장 안전한 성소가 될 거예요. 그는 돈을 언급하는 대신 피난처와 성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지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준 것이다. 준영의 말 덕분에 지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지연은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준영의 제안대로 그녀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강남의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 벗어나 효자동의 조용하고 채광 좋은 집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문학에 대한 열정, 특히 시와 단편, 소설에 대한 열정이 다시 피어났다. 준영은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일했고 지연이 글을 쓸 때면 그녀를 위해 조용히 차를 준비해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다. 그들의 집은 준영의 말처럼 평온함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약 6개월 후 지연은 자신의 삶의 경험, 특히 강남역 헌팅과 그 이후의 구애 과정을 바탕으로 단편 소설을 완성했다. 그녀는 그 소설을 준영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었다. 준영은 소설을 읽으며 미소 지었고 마지막 장을 덮은 후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 씨, 이건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지연 씨의 섬세한 심리와 이 도시의 복잡한 감정들이 잘 섞여 있어요. 특히 고독을 알아보고 들어온 용감한 남자에 대한 묘사가. 저는 지연 씨의 이런 깊이가 너무 좋아요. 준영의 격려에 힘입어 지연은 그 소설을 문학 잡지의 신인상 공모에 투고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놀랍게도 가작을 수상했다. 그녀의 소설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도시인의 고독과 성숙한 사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IT 업계의 마케팅 팀장 김지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가 김지연이자 강준영의 동반자 김지연이었다. 그녀의 삶은 경력 단절이라는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창조적인 길을 찾았다. 지연과 준영은 결혼 5년 차를 맞이했다. 그들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 오후 북촌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눈다. 강남역 계단 아래에서 우연히 만난 그 순간을 회상하며 그들은 웃는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번호를 안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지연이 물었다. 그랬다면 저는 아마 지연 씨를 잊지 못하고 강남역 근처를 맴도는 스토커처럼 되었을지도 모르죠. 준영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염치불고하고 용기를 냈고 지연 씨는 그 용기를 진심으로 읽어주었어요. 저희의 만남은 군명이라기보다는 두 성숙한 영혼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은 강렬한 불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영혼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모닥불과 같았다. 각자의 고독을 완성하고 서로의 삶에 평온함과 존중을 더하는 것. 그것이 김지연과 강준영의 사랑의 정의였다. 그들은 여전히 이 도시의 복잡한 에너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압도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성소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제5부 김지연과 강준영의 삶은 효자동의 집에서 계속되는 잔잔한 조화 속에서 이어졌다. 문학상을 수상한 후 지연은 장편 소설을 서둘러 쓰기보다는 잡지의 에세이와 단편 소설을 기고하며 느린 속도를 선택했다. 이 새로운 직업 경로는 그녀의 성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준영이 초기에 알아봐 주었던 그녀 내면의 깊이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준영은 계속해서 프리랜서 인테리어 설계 작업을 이어갔고 그의 명성은 현대적인 미학과 따뜻하고 영혼이 깃든 안락함을 결합한 덕분에 점차 높아졌다. 그는 이 조합이 지연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종로에 있는 젊은 작가들과 독자들을 위한 작은 커뮤니티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두 사람 모두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주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졌다.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지연에게 이 질문은 과거의 불안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40이 넘은 나이에 그녀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극복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찾아왔다. 그녀와 준영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했다. 둘 다 아이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평온함을 희생할 만큼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다. 준영 씨, 어느 저녁 그들이 부엌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연이 말했다. 나는 두려워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우리가 쌓아온 이 안정과 평온이 깨질까 봐. 내가 글 쓸 시간을 잃고 나의 공간을 잃을까 봐요. 준영은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 씨, 당신은 늘 공간과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알아요. 만약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내가 당신의 글 쓸 시간과 개인 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거라고 약속할게요. 나는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 자신 작가로서,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의 배우자로서 남을 수 있도록 업무 일정을 재조정하고 큰 프로젝트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는 더 쉬운 삶을 약속하는 대신 그녀의 핵심 가치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다. 이 헌신은 예전에 그가 거실을 깨끗이 치워주었던 방식처럼 다시 한번 지연의 두려움을 잠재웠다. 게다가 준영은 따뜻하고 희망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이는 파괴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의 확장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영혼이 깃든 공간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함께 이 공간의 작은 영혼들을 위한 공간까지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몇 달 후, 지연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폭발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웠지만 깊고 따뜻한 놀라움이었다. 그녀는 준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인생의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건축가처럼 진지하게 아기방 디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준영의 세심하고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지연의 임신 기간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는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모든 변화에 동행했다. 그는 육아 관련 서적을 그들의 책장에 가장 먼저 꽂았고 그녀의 걱정과 예측 불가능한 기분 변화를 가장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첫 딸은 가을 아침에 태어났다. 지연이 준영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로 결정했던 계절과 같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고독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의 일부가 된 것을 상징하는 고독한 소나무라는 뜻의 은솔이라고 지었다. 그들이 한때 가졌고 소중히 여겼던 고독이 이제는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였다. 은솔이와 함께하는 삶은 분명 큰 변화였지만 지연이 걱정했던 파괴는 아니었다. 준영의 지원으로 지연은 글 쓸 공간을 지켜내는 방법을 찾았다. 은솔이가 잠들 때 준영은 주요 육아를 담당하며 지연이 가장 좋아하는 창가 구석에서 매일 최소 2시간의 성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했다. 1년 후 은솔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준영은 그의 커뮤니티 공간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곳은 큰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작고 예쁜 도서관으로 침묵과 깊은 대화를 장려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개관일에 준영은 지연과 은솔이를 초대했다. 그들이 새로운 공간 안에 서 있을 때 지연은 하나의 원이 완성된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속삭이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사람들 속에서 고독을 찾았던 옛날 강남 교보문고에서의 느낌을 떠올렸다. 이제 준영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피난처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준영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 씨, 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만의 자발적인 고독을 찾을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디자인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작가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영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크림색 코트를 입은 은솔이가 비틀거리며 작은 안락의자 쪽으로 걸어가더니 테이블 위에 책을 만졌다. 지연은 딸을 바라보았고 이내 남편을 바라보았다. 준영 씨, 그녀는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은 나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디자이너예요.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연 씨. 나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했던 디자인을 발견한 사람일 뿐이에요. 당신이 나를 선택했고 당신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건 당신의 용기였죠. 그들은 도시의 불빛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새어 들어오는 커뮤니티 공간을 떠났다. 강남역 계단 아래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성숙한 두 사람이 이 도시의 혼잡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필연적인 순간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임을 이해하는 두 영혼의 고요하고 확고한 동행이었다. 그들의 고독은 이제 완성되었고 그 완성은 서로를 통해 빛났다.